안녕하세요. 희망 디자이너 이철입니다. 매달 월급이 제 날짜에 따박따박 통장에 들어오지만 그 통장에 들어온 돈이 마치 통장을 스쳐가듯이 금방 사라져서 많은 직장인들이 한숨을 쉬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그 돈을 빼나갈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모든 문제는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오늘 내 자신에 있는 문제를 파악해서 오늘이 아닌 내일 더 잘 살기 위한 그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꼽히는 결혼 자금, 자녀 교육 비용, 노후 생활비. 당신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금융 공부를 통한 자산 관리로 희망과 행복의 든든한 지지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재무설계사 이천. 그가 들려주는 낭비를 부르는 소비 심리와 효과적으로 돈 모으는 비법. 이천의 왜 내 월급은 통장을 스쳐가는 걸까? 네, 안녕하세요. 희망 디자이너 이철입니다. 네. 제가 제 별명을 이제 희망 디자이너라고 짓는데 보통 고객분들이 저를 만나고 나면 그 상담을 끝내고 난 후에 희망이 생긴다고 해서 제 별명을 희망 디자이너라고 짓는데 저도 아주 좋아하는 별명입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요. 예, 오늘 강의를 열심히 잘 들으시면 강의를 끝나고 돌아가실 때는 아마 희망을 가득 담고 돌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2007년 금융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달에 왜 내 월급은 통장을 스쳐가는 걸까? 이 책을 통해 총 7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요 이제 그림을 보다 보면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인터넷을 이렇게 조회하다 보니까 요 웹툰 이미지가 있는데 상당히 공감이 가는 이미지가 돼 갖고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윗그림을 보면 제일 윗글자에 내 월급이 로그인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공공카드 퍼가요. XX카드 퍼가요. 교통카드 퍼가요. 그 다음에 이제 월급이 로그아웃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저 밑에 계신 그 직장인의 모습 어떻습니까? 네, 본인들 모습이 저렇지는 혹시 않으시죠? 혹시 오늘 본인들의 모습이 저런 어떤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오늘 강의를 열심히 드시면 여러분 돈이 통장을 스쳐가는 게 아니고 통장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주로 이제 강의하는 부분은 이제 그 돈을 세는 습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돈을 모으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서 행복한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게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적게 번다고 해서 돈을 적게 모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쓰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요. 잘 쓴다는 것은 뭐냐면 돈을 많이 쓰신다는 게 잘 쓴다는 거 아닙니다. 현명하게 꼭 필요한 그런 어떤 소비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쓰시는 그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대부분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떤 목표를 잡고 기간을 잡고 현재 이제 보유하고 계신 자산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크하는 부분들이 본인들이 이제 쓰시는 가계부 같은 부분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비용이 얼마인지 아니면 관리비로 얼마를 내는지 아니면 옷을 얼마 내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데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생활비 저는 다 잘 모르겠고요. 저 카드값으로 150만 원 나갑니다. 네. 뭐 200만 원 나갑니다. 이렇게 돼서 사실은 본인들의 어떤 소비 패턴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목에 보면 이제 신데렐라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제가 이제 오래전에 상담했던 고객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직장 들어가서 한 2년 차 뭐 이런 부분 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한 1년 정도 하실 때까지만 해도 워낙 에너지가 뛰어넘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세네 번은 시내에서
친구들하고 뭐 만나서 논다든지 아니면 뭐 저녁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쇼핑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통비였어요. 사는 곳이 어디냐면 경기도 외곽 지역이었는데요. 근무하는 지역은 서울 그 중심의 시청 앞이었어요. 이분이 12시 이전에 집에 가면 그 버스를 타고 한 2, 3천 원 정도만 내면 집에 갈 수 있는데 만약에 12시가 넘어가면 택시비만 한 4만 원 정도 한다는 얘기죠. 한 번 낼 때. 그러니까 제가 신데렐라고 얘기한 거는 12시를 기점으로 저분의 소비 패턴은 완전히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몇 번 정도나 그러면 택시를 탑니까? 했을 때 답이 어땠을까요? 거의 다는 아닐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뭐냐면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한 4, 5번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담이 보통 시작되면 한두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 2, 3번 정도 해서 한 3주, 4주 정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제가 숙제를 내줍니다. 뭐냐면 지금부터 쓰시는 부분들을 뭐 가계부 쓰시면 제일 좋은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첩에 메모라도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니까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이제 숙제를 다 완료해갖고 오셨는데 확인해 보니까 자기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10번을 타고 40만 원을 택시비로 내고 있고요. 월급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월급의 5분의 1을 12시 이후가 넘어가면 택시비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근데 아마 저 친구한테 하루아침에 당신 택시 한 번도 타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택시 안 탈까요? 우리가 뭐냐면 목표도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저희가 제시를 해야지 본인들도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한 4번만 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처음에는 뭐 그 정도 가다가 나중 가니까 좋은 습관이 든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줄어들어 갖고 이렇게 그 소비 습관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 심리학과에서 보면 단내리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초기값이 어떤 값을 추정할 때 초기값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어떤 심리 효과인데요.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처음에 정한 가격이 굉장히 우리 의사 결정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월급을 뭐 예를 들어 어떤 분은 300만 원 똑같이 받는데 어떤 분은 한 달에 100만 원을 쓰시고 어떤 분은 한 달에 200만 원 쓰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그 두 분이 그 다음 달에 월 150만 원의 지출을 하셨다고 하면 100만 원을 쓰셨던 분은 150만 원을 쓰시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마음 상태가? 풍족하죠, 쓸 때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굉장히 경계심이 좀 들었을 거예요. 이달에 굉장히 많이 썼네? 이렇게 가는 부분이고요. 200만 원을 쓰셨던 분이 150만 원을 쓰면 반대로 굉장히 절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300만 원 부신 분들이 150만 원 이상을 쓴다는 거는 적지 않은 소비 이런 부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뭐냐면 지출에 눈높이는 좀 낮추고 그러니까 뭐냐면 가능하면 소비 지출을 처음에 적게 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조금 많이 하면 긴장해서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습관을 기르게 되고요. 저축도 또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저희가 100만 원을 저축하던 사람이나 200만 원 저축하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150만 원을 둘이 똑같이 저축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100만 원을 저축하던 사람은 150만 원을 저축했으니까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방심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거꾸로 200만 원을 저축하시던 분은 150만 원을 저축하니까 적게 하는구나 긴장해서 그다음에 저축액이 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의 소비 패턴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초기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워놓으시면 그런 습관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면서 좋은 습관으로 아마 자리를 잡으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면 뭐 식당에 가면 보통 저희가 부대찌개 먹으면 어떤 게 생각이 나죠? 네, 라면사리 생각나시죠? 제가 옛날에 이제 강남에서 근무를 할 때가 있는데 그 국수정보라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 식당에 가면 항상 뭐냐면 종업원 분이 만두사리 추가할까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만두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만두를 추가하는 확률이 2번 중에 1번 정도는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주인 어른께서 종업원들한테 소비자 심리를 잘 알고 교육을 굉장히 잘 시켰다는 얘기죠. 좀 더 판매에 능한 주인 어르신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만두살이 추가해 드릴까요? 떡살이 추가해 드릴까요? 만약에 그런 질문 받으시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네,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시겠죠? 그렇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소비가 느는 거를 저희가 디드로 효과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의 물건을 갖게 되면 거기에 어울리는 어떤 그런 소비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디드로 효과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직장에 여기 뭐 남자분들 그렇게 많지 않고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우리가 이제 백화점에 뭐 남편분들 뭐 백화점에 이제 양복 사러 갔을 때 뭐 양복 한 5, 60만 원, 70만 원 이런 부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양복을 사고 나서 그 판매원이 옆에 있는 셔츠 7만 원짜리, 뭐 넥타이 3만 원짜리 어울린다면 그 돈의 가치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네, 사는데 70만 원짜리 양복을 한 벌 샀는데 7만 원짜리 셔츠를 사는 거나 3만 원짜리 넥타이 사는 거는 그렇게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근데 거꾸로 예를 들어서 이마트, 동네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데 가서 와이셔츠 7만 원짜리를 남편 거를 고른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비싸죠? 그러니까 꼭 뭐냐면 뭘 사러 갔을 때는 반드시 살 것만 사시라는 거. 그래야지 소비 지출을 새는 거를 막을 수 있고요. 여기 여성분들 많으신데 백들 좋아하시죠? 뭐 여성들은 굉장히 백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백을 샀는데 좋은 백을 샀어요. 백을 들었는데 지금 그냥 집에서 입던 옷을 입고 나가면 어울리시나요? 뭔가 백 말고 그 백에 맞는 다른 옷을 좀 사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들죠? 그래서 또 옷을 사서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신발이 구두가. 그래서 우리가 어울림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조심해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 소비를 할 때 살 때는 살 것만 딱 사고, 그 다음에 뭔가 어울리는 이런 소비는 좀 지연해서 좀 자제를 하면 돈을 많이 아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소비의 유혹을 참을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뭐 그건 뭐 누누이 들었지만 저희가 잘 지켜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저희 그 몇 년 전에 굉장히 잘생긴 남자들 나오고, 그다음에 뭐 굉장히 부잣집 아들들이고 제주도 많고 그런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남자 주인공을 그때 그 F4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혹시 드라마 이런 기억 나시나요? 저는 이제 강의하거나 상담할 때 여성분들한테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성분들한테 지름신 F4가 뭐가 있을까요? 옷, 가방, 신발. 이게 아니면 이제 보통 옷, 화장품, 백,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절제를 하면 굉장히 소비 지출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저는 사실은 요 부분들이 이 마시멜로 효과라는 어떤 심리 실험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요 실험이 뭐냐면 4살짜리 아이들한테 그 달콤한 사탕을 주고 이 사탕을 견딜 수 있는지 참을 수 있는지 그 상태를 본 다음에 얘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어떻게 자랐는지 추적 관찰하는 실험이거든요. 근데 그때 마시멜로 그 유혹을 잘 참았던 친구들은 사회에 적응을 잘해서 잘 살았지만, 그때 그 달콤한 사탕의 유혹에 넘어갔던 아이들은 커서 비만이라든지 약물 중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사회 부정적인 문제를 이렇게 표출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따라서 뭐냐면 소비에 대해서 유혹을 잘 참을 줄 알아야지 저희가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금융주식에 대해서 아주 자신 있으신 분, 본인이 돈맹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금융맹, 돈맹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맹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잘 모를 것 같죠? 제가 이제 신혼부부들 상담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면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3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상담 때마다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다 옳다고 하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금융상품을 추천해서 금융상품을 가입을 하세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친구들이 잘 모를 것 같더라고요. 가입한 상품을. 가입한 상품을 몰라서 마지막으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혹시 오늘 가입하신 상품을 잘 아시냐? 물어봤더니 잠시 머뭇거리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표님만 믿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저한테는 불편한 믿어줘서 감사한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행하고 이제 포트폴리오 짤 때는 뭐냐면 적금, 예금 이런 것만 있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펀드 같은 투자형 상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투자형 상품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나중에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내가 상품을 이렇게 설명 들고 이해할 때
그 손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지 않으면 나중에 잠도 못 자고 나중에 저를 원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대표님만 믿습니다 이 말을 굉장히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고요. 다음 뭐냐면 가입할 때 상담 받을 때 깐깐하게 질문하고 이해 가지 않으면 안 하시는 분들이 저는 나중에 가서 크게 문제가 없고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저희가 아까 제가 금융맹, 돈맹 얘기하지만 근접성의 효과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보고 많이 접근할수록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재테크 어렵지 않으신가요? 물론 이 중에서는 굉장히 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주 공부하면서 즐거운 분들도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융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낮다는 얘기죠. 특히 보험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렵지 않나요? 용어도 어렵고 이해도 못했고 막상 일이 있어서 병원 가봤더니 보장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재테크에 대해서는 자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항상 받는 질문이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좋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그때 이제 대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 돈을 모아서 뭐에 쓰실 거냐? 언제 쓰실 거냐? 거기에 따라 금융상품은 정해진다는 얘기죠. 금융상품은 단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적립식 펀드가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될 수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적금이 더 유용한 상품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거꾸로 저한테 적금이 더 유용한 상품이 될 수 있지만 여기 방청객 여러분들한테는 적립식 펀드가 더 좋은 상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저축이나 투자를 할 때는 먼저 내가 돈을 모으는 목적과 기간을 명확히 하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융상품은 목적이 아니고 단지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적에 맞는 궁합이 맞는 금융상품을 그냥 단지 선택하시면 되시거든요. 근데 자꾸 어떤 생각 드시나요? 아까도 제가 질문을 받은 것 같은데 자꾸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펀드 하나 찍어주세요. 좋은 주식 찍어주세요. 좋은 부동산 찍어주세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 상품이 옳은 상품이 아니고 나하고 목적, 궁합이 맞아야 된다는 거. 네. 그냥 잘 모르는 금융상품은 절대 먼저 가입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세요. 이익이 났을 때는 또 문제예요. 뭐냐면 다음에 또 가입하니까. 그러다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모르는 상품은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해 갔을 때 가입하시면 크게 낭패를 보지 않으실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뭐 사업에 앞으로 창업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여기 계신가요? 네. 저는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상담도 많이 하고 여러 사례가 있는데 그 창업을 하시려고 이제 상담했던 사례가 있어요. 혹시 보통 호프집에 점심 때 전전대 이렇게 되고 한 2시간 정도 한식 뷔페 파는데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네. 그게 이제 호프집에 전세를 내갖고 점심시간만 한 2시간 동안 이제 장사를 하면서 이제 하는 프랜차이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2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상담을 맨 처음에 받았을 때 뭐냐면 이미 계약금하고 그다음에 컨설팅 수수료라고 이런 부분들을 내시고 오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분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이분의 재정 상황이나 제가 여러 가지 상황, 이렇게 준비 상황 이런 부분 보고 계약서를 검토하니까 이분은 이 사업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1,000만 원 이상 들어간 상태지만 그 돈을 차라리 포기하고 이 사업을 안 하시는 게 맞아서 제가 극구 만류했는데 여태까지 들어갔던 어떤 그런 돈들이 굉장히 아까우니까 우리 이익 보는 것보다 손실 볼 때 더 아픔이 크지 않나요? 네. 그거 1,000만 원이 아까워서 사업을 하셨다가 결국은 뭐냐면 신용불량 되셨고 결국은 폐업을 하셨고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그 장사 그만두시고 친척 하시는 분의 회사에 들어가셔서 현재까지 빚을 갚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손실 보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심리도 항상 저희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창업을 하실 때는 뭐냐면 일단 계약서 찍기 전에 꼼꼼히 따져보셔야 돼요. 최소한 사업 계획서부터 작성하고 본인이 필요한 자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가 안 된 상황에서 무작정 될 거라고 생각하고 창업에만 포인트를 맞추셔갖고 이제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가게가 처음부터 열어놓고 잘 되면 누구나 다 잘하지 않겠습니까? 5년 이내에 음식점 장사에서 망하는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네, 8, 90% 되죠. 준비를 잘하고 우리가 창업을 해도 망하는 게 음식점 장사인데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저희가 장사를 해두면
그 이전에 5년까지 가기 전에 1, 2년 안에 망할 확률도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따라서 뭐냐면 내가 필요한 자금 뭐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장조사 같은 경우도 뭐냐면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그분한테 뭐냐면 거기 손님이 도대체 몇 명이 나오냐. 그 좌석수가 한 100명 정도 되는 좌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2시간 정도 하면 점심시간에 한 몇 번 돌까요? 한 2번 정도 돌면 많이 돌죠. 그럼 우리가 3명이 가고 2명이 갈 때 하는데 100석에 100명이 다 차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200명이 나와야지 제가 이익을 보기 시작하는데 200명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가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라 했는데 결국 안 하시고 남들이 그 프랜차이즈 직원이 굉장히 좋더라 하는 얘기만 들으시고 했다가 굉장히 낭패를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몸모의 몇 프로는 적절하다. 뭐 보험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의 보장성 보험은 수입의 8%가 적당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지 않나요? 네. 저희가 그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틀려지는데 아까 단내리기 효과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 만약에 값을 부른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수입을 제가 이제 상담했던 분이 맞벌이 수입이 한 4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럼 8%를 보장성 보험으로 가입한다면 한 얼마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될까요? 한 32만 원 정도 내야 되죠. 그래서 가입을 했어요. 8%가 옳다고 해서. 왜? 판매사가 수입의 8%는 보장성 보험으로 가입해야 된다니까.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애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아보험을 가입하다 보니까 뭐 한 4, 5만 원 들었어요. 그러면 이미 8%가 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애를 낳는데 이제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나 다 지방에 계셔갖고 제가 볼 때 이제 중소기업에 다녔는데 애를 키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보육비 감안하다 보니까 직장을 그만두는 게 더 옳았는데 그래서 그만둬서 그 신랑 그때 수입이 얼마였냐면 한 28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 보험료, 지금 가입한 보험료는 14%가 넘어가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레임의 덫에 걸리면 이런 부분이고 보험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려운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험의 수입의 몇 프로를 보험에 가입하라는 룰은 없어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판매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8%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근접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까 그 프레이밍 효과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판매하기 쉽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꼭 필요한 항목만 가입하시라는 얘기죠. 혹시 미혼 여성이 어떻게 보면 사망보장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사망보장이라는 건 어떤 의미죠? 그렇죠. 경제적 가장이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이 맨 처음엔 굉장히 슬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경제적으로 쪼들리면 이사를 가야 되는지 이렇게 되면 경제적 고통이 오니까 경제적 가장이 사망하더라도 남은 가족들이 사망보장 금액 갖고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망보장이 필요하면 누구한테 가입해야 되나요? 경제적 가장한테 가입해야 돼요. 근데 사망보장보험료가 가장 비싸거든요. 근데 뭣도 모르고 얼마 보장받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뭐 CI 보험, 종신보험 이런 식으로 해서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상담한 가족 중에서는 가장 보험으로 돈을 낭비하신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보험보다 저축보다 보험을 더 많이 하시면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보장보다 그러니까 60세 이전에 10명 중에 1명이나 사망하거나 암이나 큰 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나머지 9명은 이상이 없거든요. 그 1명에 걸릴까 봐 보험이 필요한데 저축보다 보험을 많이 한다는 거는 뭔가 많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뭐냐면 저희가 보통 보험료 한 20만 원 하면 보통 몇 년 정도 내시죠? 20년 정도 내죠? 20만 원씩 20년을 내면 원금만 4,8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인이나 친구 도와주려고 4,800만 원짜리 물건을 아무런 알아보지도 않고 즉시 가입하시는 경우 있나요? 사시는 경우 있나요? 아니요. 20만 원짜리 친구 위해서 가입하시면 20년 동안 원금만 4,800만 원 내셔야 돼요. 저 돈이면 가입하신 사망보장이나 무슨 암보장이나 이런 부분 충분히 보장하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보험은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입하실 때 신중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중도 예약을 하시면 보험만큼 큰 손해를 보시는 게 없으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절판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지나가면 내일은 없어. 그런 마음 들 때 어떻게 생각 드시나요?
우리가 희소한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이아몬드 같은 거 굉장히 우리가 비싸게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금융상품도 마찬가지로 희소성을 원칙으로 해서 절판 마케팅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얘기죠. 제가 혹시 ELS 상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제 고객분 중에 ELS 상품은 뭐냐면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조건을 맞추면 은행 예금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ELS 상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고객분이 증권회사를 찾아갔는데 그 증권회사 직원분이 오늘 아니면 내일부터는 이 상품 안 나오니까 오늘 이거 가입하세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안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상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가입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중요한 거는 그 ELS 상품은 매주 나오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매주 나오고 매주 비슷한 유형이 나오고요. 증권사마다 3, 4개 아니면 7, 8개씩 매주 상품이 나오는 상품이고 단지 호수는 틀려요. 어떻게 나오냐? 10호, 11호, 12호, 13호가 이번 주에 나왔다면 14, 15, 16, 17이 나오니까 이번 주에 판 10호는 다음 주에 팔지는 않겠죠. 결국 뭐냐면 3년 후에 조기 상환이 안 되셔갖고 35% 정도 큰 손실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판 마케팅, 오늘이 아니면 가입하지 못한다 이런 거에 당하시면 소중한 돈을 또 날리신다는 얘기죠. 그럼 여태까지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볼 때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오늘 당장 목돈이 있을 때 투자를 굉장히 서두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투자 서두르실 필요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근차근 알아보신 다음에 신중하게 특히 목돈의 경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가 이제 돈 세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돈 모으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 어떤 지식이 있으면 되나요?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한 7가지 정도가 돈에 대한 지식, 돈에 대한 성질, 금융에 대한 지식을 좀 알면 좀 그런 위험을 좀 피해 나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기본기가 금융 지식부터 업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표부터 정하고 지금 사시면 뭐냐면 지금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 가지 목표가 있다는 얘기죠. 결혼을 안 하셨으면 결혼 자금이 가장 큰 목표고 아이를 낳았다면 아이들 교육 자금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후 자금은 누구한테나 공통적으로 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정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산출해 보시고 그럼 나는 얼마 정도를 거기에 투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보시면 저축부터 남는 돈 쓰라고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아까 보셨지만 아까 첫 번째 사례에서 보셨지만 얼마 쓰는지 모르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의욕으로 내가 수입의 70%는 저축을 해야지 이러면 저축하실 수 있나요? 못해요. 한두 달은 할 수 있어요. 근데 3, 4달 이렇게 되면 못 하시고요. 다이어트에 우리 요요 현상 있죠? 재테크에도 요요 현상이 있어요. 한두 달 동안 너무 빡세게 아껴버리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서 1, 2년 정도 이렇게 도망가셨다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남는 돈이 얼마인지를 알려면 먼저 내가 쓰는 돈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맞는 게 뭐냐면 강제저축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축부터 하고 남는 돈을 쓰시고요. 제가 돈을 진짜 잘 모으는 비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그 달에 돈이 없으면 돈 쓰지 마세요. 다음 달 월급 받으실 때까지 참으세요. 아까 유혹을 잘 참은 사람들이 나중에 돈을 모으실 확률이 굉장히 높으시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고민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쭉 얘기하시면 아까 노후자금도 얘기했고 결혼자금도 얘기했고 뭔가 책임과 의무 같지 않나요? 본인들만을 위한 통장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요? 제가 옛날에 상담했더니 이제 저는 미혼 여성들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제일 로망을 갖고 싶어하는 통장이 평생 여행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평생 여행 통장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생 여가 통장이라는 걸 만들어 드렸어요. 거기 발전해서. 저번에 이제 아까 그 신혼부부인데 그 상담을 다 끝내신 분 다음에 이제 남자분은 이제 다른 걸 하는데 여성분은 다른 통장은 안 드시고요. 통장 저랑 상담은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조통장만 소중하게 꼭 쥐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통장은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다른 목표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도 굉장히 참아야 되는 역할들이 많기 때문에 나만을 위한 통장, 그런 통장들을 우리가 하나쯤 만들어서 힘들 때 저 통장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저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켜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예적금만 주로 하시는 분들 안 계신가요? 은행에 예적금만 이용하시는 분들 많지 않은가요? 되게 안전하죠, 그렇죠? 은행에 예적금은 절대 위험하지 않죠? 위험하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일단 5천만 원 이상 넣으시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 망하면 예금자 보호가 안 되니까. 하지만 뭐냐면 은행의 예적금은 물가 상승률 따라가지 못하면 인플레이션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10,000원 주고 파스타 한 그릇을 사 먹었는데 물가 상승률이 4%라면 근데 내가 예금을 2% 해갖고 200원 이자를 얻었단 말입니다. 1년 후에 내 돈은 1,200원이 됐는데 파스타 가격은 얼마가 됐냐면 1,400원이 됐어요. 난 200원을 더해서 파스타를 사 먹어야 되니까 무조건 안전한 예적금만 능사가 아니고 돈은 목표와 기간이 정해져 있고 궁합이 맞는 상품들이 있어요. 아주 쉬워요. 2년 이내에 반드시 필요한 돈은 어디다 넣는 게 좋을까요? 예, 은행에 예적금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15년 이상 되는 장기 목표는 어떤 목표가 있으실까요? 예, 뭐 어린 자녀의 뭐 대학 학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노후 자금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때만 보험 상품을 이용하시면 돼요. 최소한 15년 이상이 돼야지 보험에 비과세나 복리나 이런 게 유리한 거지 2, 3년 복리 돼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정해져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3 내지 뭐 한 15년 사이, 2년 내지 15년 사이에는 여유가 있는 돈은 저는 매월 적립하는 돈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뭐 적립식 같은 상품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목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일단 중요한 거는 안전이 먼저 중요해요. 내가 1억을 아니면 5천만 원을 모으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5천만 원의 1억을 반토막 내는 데는 제가 볼 때는 3개월도 채 안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들이 좋더라 이렇게 해서 위험한 상품을 가입하는 게 아니고 일단 60, 70%는 안전한 상품을 골라내시고 3, 40%는 나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예금 이자보다 아니면 인플레이션율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1, 2%, 2, 3% 정도 뭐 50%, 100%가 아니고요. 그 정도 눌리려는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시면 아마 우리가 돈 모으는 데는 굉장히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를 이제 쭉 하면 뭐냐면 이런 거죠. 돈 세는 습관을 잘 잡아서 돈 모으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서 행복한 부자 되는 게 여러분들 꿈 아니신가요? 사실은 요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모든 걸 알려드리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오늘을 계기로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금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돈을 내가 여태까지 세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느꼈구나 이런 감정을 가지시고 오늘 돌아가신다면 아마 오늘 많은 걸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저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어떤? 요즘 결혼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에게 조언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사실 결혼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가장 고민스러운 건 어떤 문제일까요? 네, 신혼집이죠. 저는 이제 많은 신혼부부들을 제가 이제 커플리츠라는 책을 출간한 적이 이제 집필한 적이 있어갖고 2012년에 그 책을 통해서 많은 분 신혼부부들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을 준비할 때 결혼식만 준비하세요. 아까 창업할 때 창업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결혼식은 결혼의 시작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거. 결혼은 뭐냐면 평생 행복하게 살 게 중요한 거지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을 위해서 그 유혹에 빠져서 소비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내가 몇 년 후에 결혼할지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놓으시고요. 그 목표에 따라서 뭐냐면 돈을 모으시고 그다음에 가장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갖춰서 남들처럼 이렇게 그런 생각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다는 거. 요새 대부분 맞벌이 하지 않으십니까? 처음에 내가 갖추고 싶은 거 아니면 빚을 지고 원했던 것들이 맞벌이로 한 2, 3년만 노력하시면 그때 결혼할 때 준비할 정도가 되거든요. 결혼식 준비에 아주 몰두하셨다가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몇 개월 지나 돈이 아쉽잖아요. 그때부터 너무 많이 쓴 돈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혼식이 아니라 행복하게 오래 배우자와 살 결혼을 준비하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혹시 선생님은 지금 부자신지 네. 그리고 돈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이게 자리가 너무 이렇게 들어가니까 질문을 받고요. 저는 돈을 아주 많이 번 적도 있고요. 돈을 아주 못 번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아까도 강의 중에 제가 얼핏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적게 번다고 해서 돈을 적게 모으는 것도 아닙니다. 저한테 중요한 돈의 의미는 뭐냐면 돈은 숭배할 대상은 아니에요. 다만 뭐냐면 나와 내 가족이 원하는 거, 필요한 걸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돈에 대해서 숭배하기보다는 돈에 대해서 경시하지 말고 꼭 필요한 만큼은 목표를 세워서 갖춰야 된다는 거.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 또 있으신가요? 예. 재테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많은 것 같은데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잘할 수 있는 비결이요? 오늘 다 얘기했는데 못 들으셨나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학교를 가더라도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대학을 가더라도. 금융지식에서는 굉장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가 자주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가지고. 사실 2000년대 초중반에서 정기펀드 한창 열풍이고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까지는 금융지식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난 다음부터 뭐냐면 펀드 때문에 잠 못 이뤄보신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분명히. 제가 앉아 계신 분들 연령대를 보니까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때 펀드 반토막 나서 굉장히 고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꾸 돈을 잃는 것 같으니까 관심이 없어져 버리죠. 게다가 뭐냐면 요새 전세 사시는 분들은 한 2년마다 전세값 뭐 왕창왕창 올려달라고 그러죠. 고용이 안정돼 있지 않죠.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하니까 자꾸 이제 돈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지고 불리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지시고 힐링이나 위안 받으시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버는 돈은 정해져 있어요. 보통 우리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20-30년 벌어서 40-50년을 소득 없는 시대를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버시는 돈은 뭐냐면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20-30년 정도.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똑같은 돈을 받는다면 효과적으로 불린 사람하고 그렇지 않으신 분하고는 나중에 부족 정도가 틀려질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금융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하다못해 돈맹, 금융맹 이런 얘기는 좀 안 듣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 부르기도 한데요. 아까 제가 재무설계, 제가 재무상담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보시면 이제 나의 재무설계 노트라고 그래갖고 워크북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나눠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이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옆으로.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방청객 여러분들 드리려고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10월 말에 이제 최근작으로 이제 왜 내 월급은 통장을 스쳐가는 걸까? 그 책의 그 초판본에만 나온 인쇄본이에요. 제가 출판사에서 얘기해갖고 일부러 여러분들 챙겨드리려고 이제 갖고 왔고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강의 내용 갖고는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재무설계, 재무상담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목적과 기간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금융상품을 정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의 여기 넘겨보시면 당신과 나의 가족의 꿈은 무엇인지 뭐 이런 부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아마 이 질문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이 질문 답하면서 아마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꼭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재무설계가 무엇이고 재무설계가 왜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무설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목표를 잡고 현상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중간쯤 넘어보시면 이렇게 워크북식으로 해서 내 현재 자산 현황, 뭐 보험 가입, 뭐 그다음에 소비 지출 내역 뭐 이런 거 다 적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요거 오늘 돌아가셔서 오늘 강의 들으시니까 좀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요? 의욕이 좀 나지 않나요? 꼭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금융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공부한다고 그래서 학교 때 모두가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좀 빠르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약간 느리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뭐냐면 옆에 전문가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때 뭐냐면 제대로 된 전문가를 식별하는 어떤 그런 방법도 여기 있어요. 중요한 건 항상 전문가를 만나실 때 본인들이 전문가라는 사람은 별로 필요 없어요. 남들이 인정해 주는 전문가가 중요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들을 위해서 고객들을 희생하는 전문가가 아니고 고객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이익을 전문가도 이익이 있어야지 뭐 계속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만드시는 것까지 해서 이 책이 50페이지 되지만 큰 책은 아니지만 소책자 하나로 해서 책 한 권 읽는 기분은 가볍게 읽는 기분 드실 겁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강조를 한다면 돈 세는 습관 자기도 모르게 세죠. 네. 카드 여러분들 쓰시죠? 네. 매월 카드 명세서 받으실 때 내가 쓴 돈보다 적게 나오신 분 있으신가요? 네,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많이 나온 거 계산하는데 그 가격이 틀린 그 금액이 틀린 거 보신 적 있나요? 맞아요. 카드 회사는 절대 틀리지 않아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돈 세는 습관을 잘 잡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제일 중요한 건 금융 지식부터 키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금융 상품을 선택하고 이런 때 기준을 세우셔갖고 올바르게 선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실행을. 아무리 좋은 것도 공부만 해서는 이게 안 돼요. 적금도 가입해 보시고 펀드도 가입해 보시고 뭐를 하시면 금융 지식은 자연히 쑥쑥 늘어나요. 재테크 책 10권, 20권 아무리 읽어도 은행 한번 안 가보시고 펀드 상품 한번 가입 안 해보시면 이해가 안 갔어요. 오늘 좋은 시간 가지셨으니까 오늘 이후에 금융 지식 공부 많이 하셔서 행복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